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린다는 예보도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요새 기온 정말 살만해진 것 같습니다. 바람도 좀 불고요. 습도도 약간 좀 떨어진 것 같죠. 더구나 요새 아침과 저녁에 여러분 그 귀뚜라미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그만큼 가을이 가까워졌다는 건데요. 물론 앞으로도 폭염이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만 가을로 다가가는 계절의 변화,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매주 월요일마다 모시는 분입니다. 이분들의 목소리 들으시면 한 주가 또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자,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논설실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 건너 산 풍경이 너무나 맑은 월요일입니다. 이종근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이정열 이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월요일이 저희 목소리 때문에 시작되면 월요병 유발자 아닙니까? 글쎄, 제가 사실 그 얘기까지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어요. 즐거운 병도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 말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이종근 실장님. 네, 지난주는 이분 성함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네. 이제는 전 본부장이 되셨죠. 박기영 교수라고 불러드릴까요? 어쨌든 박기영 전 본부장,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리셨네요. 난 마녀 사냥의 희생양 화형당했다. 이 얘기인즉슨 이제 그 사과까지 했는데 그래도 언론이라든지 여론의 그 비판을 받자 끝내 자진 사퇴한 다음에 그 다음 날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요즘 왜 이렇게 이 병 증세가 좀 이렇게 유행을 하나 몰라요. 다중인격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다중인격.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저 사과드립니다 해놓고서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말고도 김학철 충북도 의원 갑자기 또 튀어나옵니다. 사죄합니다. 그래놓고서 그런데 연수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거의 비슷한 어떤 느낌이고. 두 번째. 자,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노래 아시죠? 떠날 때는 말이 없어야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이정열 이사님. 예. 조금 전에 이 실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좀 있긴 한데, 그럼 나중에 기회 되면 하기로 하고요. 제가 꼽은 거는 이현주 의원. 이분이 참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남기시잖아요. 이번에 또 한 말씀 하셨죠. 반장 친구는 반장 선거에 못 나가냐. 이렇게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하셨는데. 예. 근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이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안철수 전 대표가 나갔는데 네. 당대표 선거에 이현주 의원이 또 나갔기 때문에 나온 얘기. 예, 거기에 그렇죠. 대한 얘기죠. 예. 예. 일단 이름 좀 재치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사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안철수 전 대표가 어떻든 반장급이잖아요. 다른 이제 출마자에 비하면. 예. 그런데 이제 좀 보면 한 가지 좀 이제 안타까웠던 부분은 뭐냐면, 이현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갈 때 했던 얘기가 안철수 후보에게 정치 생명을 걸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 생명을 의탁한, 그러니까 생명 담보권자에서 이제 반장 친구가 됐으니까 자기 친구가 된 거예요. 예. 자기 몸값이 한껏 올라가는 거죠. 예. 현명하다. 예. 그런데 이게 당적으로 보면, 내지는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재치 있고 현명해 보이는 언사인 것 같은데, 과연 그 자리에 국민은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결국 그래도 이게 어떻든 다시 또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으로 가는 거 아니냐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경차하시는 분들이 당대표 나가겠다는데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 하기는 좀 저겁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저도 어제 그 언론사 기자분들한테 좀 전화를 받았는데 코멘트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이제 100일이 됩니다. 100일 평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100일 동안 잘한 것과 못한 거를 하나씩 꼽아보자면 먼저 이종우 실장님. 네, 가장 저는 잘했다고 보는 것은 안보입니다. 의외시죠. 보수 논객으로서 안보를 꼽다니. 그런데 일단 이겁니다. 지금 지지율이 70% 후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40%대의 그 지지자, 원래 그 문재인 정부 지지자나 혹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도와 보수의 이 포지셔닝을 한 분들이 지금 지지를 하는 거거든요. 약 40% 정도. 그분들은 사실 처음부터 문재인 후보 시절부터 불안했던 건 안보 부분이거든요. 사드에 대한 전략성 모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보여지고 그 이후에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의 어떤 그 조치들에서도 보여지는 것이 아주 단호했다.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자강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미사일 협정도 개정해야 된다 하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이 세 번째,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로서는 세 번째 대통령 아닙니까? 그 전에 두 분,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나 혹은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더 유연했다. 그 두 분은 미국 가서 굉장히 자신의 이야기를 설득하려고 주장을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설득하려고만 한 자세가 아니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드 하겠다라는 어떤 약속을 한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했다. 그래서 그런 유연성이 굉장히 돋보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인사입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현재 박기영 아까 그 본부장 인사를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만이 아니라 사실은 송무영 국방장관을 포함해서 지금 야당이나 혹은 여론에서 이호성 송영무 국방장관, 예. 그 다음에 이호성 방통위원장이라든지 예전 정부에서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옥쇄를 했을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이제는 그냥 삼척동자도 알게끔 하는 그런 인사를 계속 하셨다는 것. 그건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 자, 이정료 이사님. 잘한 거는 너무 많아서. 근데 또 이 실장님께서 안보 문제를 꼽아주시니까 안보조차도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거면 그야말로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 저는 아마 이게 모범 답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예, 국민 곁에서 그 체온을 가까이 느끼고 스킨십이 많아졌다. 특히 이전 박근혜 정권에 비해서 그 부분이 가장 잘한 것 아닌가 싶고요. 못한 거는 솔직히 좀 저는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일을 하기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었기 때문에 아직 인사 체제가 완비가 안 된 상태여서 판단하기가 좀 그런데 굳이 하나를 꼽자면 적폐청산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특히 제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속도에 비해서 이게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냐. 빨리빨리 좀 적폐들을 청산하고 그래서 이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적 행태를 극복하자고 하는 이 국민적 여망을 빨리빨리 실현해서 그래서 적폐청산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게 아직 실질적인 성과로 꼽을 만한 게 없지 않느냐.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씩 꼽아 주셨는데 지금 아까 이제 일단 이종우 실장님 안보 말씀해 주셨죠. 근데 지금 이종우 실장님 안보를 잘한 것이라고 꼽으셨는데 야당은 지금 뭐라 그러죠? 이 정부의 안보 불증, 한반도 위기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여권은 야당의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제 안보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부터 ICBM 이후에 사드 추가 배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안보를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야당이 논평을 한 이유는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ICBM 조치 이후에
사실 북미 간에 굉장히 엄중한 그런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미 간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한반도의 앞으로의 어떤 그런 그 생존에 대한 문제까지 연관이 돼 있는데 휴가 갔다 오신 다음까지 아직도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저는 메시지가 15일이 8월 경축사나 혹은 그 이후에 기자간담회에서 나올 걸로 보여는 지는데 만약 그런 메시지 관리를 하고 있다면 청와대에서 도리어 안심을 좀 시켜야 된다. 나서서 정말 이게 지금 이런 어떤 북미 간에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레토릭이라도 조금 더 그 강하게 이렇게 계속 그 메시지를 던졌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건 북미 간의 문제이고 사실상 뭐 북한의 내부 결정용이다 이런 어떤 논평 때문에 사실 야당이 불안해하고 있는 일부 국민들 또 뭐 많은 국민들을 대변하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찌됐든 문 대통령이 과연 이번 주에 어떠한 말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안보에 대한 어떤 평가가 또 달라지리라고 보고요. 이번 주라는 게 이제 내일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 주 목요일. 광복주. 그러니까 내일 아니면 이번 주 목요일. 17일 기자간담회가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들 질문을 오래간만에 받는다고 합니다. 아까 소통 말씀하셨지만 사실 소통 그렇게 이게 그 보여지는 청와대에서 어떤 모습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자들 만난 게 몇 번 안 돼요. 기자회견한 게 두 번째예요, 이번이.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기자들 안 만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7일 날 뭐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에 따라서 지지율도 또 이렇게 좀 출렁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종윤 기자. 정부의 안보 불감증이다, 이게. 뭐, 하여튼, 조금 전에 이 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 미사일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안보 상황이 좀 예전하고는 좀 달리 좀 엄중해진 건 맞다. 저도 그거는 맞는 것 같고 인정을 하는데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에 한미 연합 대응 훈련을 했어요. 예전 정권에서는 뭐 했습니까? 확성 기술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 불감증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는 야당에서 하는 허위 날조 마타도어가 아니냐 이렇게밖에 평가가 안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1, 2부에서 정세현 전 장관께서도 인터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은 미국 국방장관조차도 지금 이제 대화로 풀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그 경제지죠. 거기서도 뭐 달러화나 신흥국 시장의 경제 지표 반응으로 보아서 이 전쟁 가능성이 낮지 않냐 이렇게 보도를 했었고 그리고 뭐 3대 징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의 데프콘이나 워치콘 상태 그리고 외국인 소개령이 있었냐 없었냐 그다음에 미국 핵심 항공모함 세대 그 미국 전력이 한반도 쪽으로 증강이 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 세 가지 징후가 다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물론 안보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너무 위험하다고 지레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 더더구나 더 나가서 안보 불감증이라는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건 너무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는 하지만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성기 부분은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저는 현무투에 대한 실험한 거, 즉각 대응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응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이미 했고요. 그런데 확성기를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게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가요?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가? 어쨌든 그런 대북 비방 방송을 서로 이제 협의를 해서 서로 대남 방송, 대북 방송 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북한은 어떻게 했죠? 확성기 다시 수리를 하고 어쨌든 시작을 했을 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선전포고를 하고 48시간 이내로 확성기를 제어해라. 이건 사실상 굉장히 그것이 두렵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차이는 딱 크게 차이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강론. 우리가 스스로 이 국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앞으로 그래서 핵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언급을 계속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데 다만 그때 박근혜 정부의 그런 어떤 상황들이 너무 폄하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예를 든다는 게. 확성기 말고 뭘 했냐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미 간 아까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상 그거는 실패했다고는 보여지지만 박근혜 정부는 당시에 이제 어쨌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어떤 상황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후보 시절에 어떻게 했죠? 우리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되면 북한이 당연히 대화를 응할 것이다. 그리고 시작을 북한이 대화해라. 똑같은 거거든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가만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베를린 구상이나 어떻게 됐죠. 그런데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돌아섰잖아요. 문재인 정부도 돌아섰죠. 어쨌든 대화의 여지만 남겨놓고 박근혜 정부 그 다음은 어떻게 했죠? 중국을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천안문 에도 섰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측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건 사실은 이 미국 그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중국 움직여 보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였던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전혀 이런 수식어는 좀 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 과한 거 인정하고요. 안보 불감증은 과하죠. 과합니다. 야당이 얘기하는 아까 그렇죠. 그거를 말씀하셨으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는 내일 100일 메시지 100일이 아니라 광복절 기념사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당장 현안은 결국 이제 북미 상황, 한반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점이 될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 국경일 자체가 일제에서 해방된 또 그리고 더 나가서 분단이 시작된 그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으니까 결국 남북 관계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지금 그게 할 말이 없어요, 별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게 1, 2부에서 정세현 장관님께서 제 생각과 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참 인용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 이 상황에서는 결국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시 돌아가면 문재인 정권이나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시하는 게 법과 원칙이거든요. 헌법입니다. 헌법 전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화적 통일 체제를 구축한다. 헌법 제4조에도 나와 있어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뭘 할 것이냐. 결국 대화고 그다음에 더 나가서 군비 증강을 억제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제어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 자제해라. 이런 메시지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적인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 이상이 어떻게 나가기 힘들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 경축사에서 북한 메시지는 없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내일 제가 내가 말을 잘못했다라고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그분이 안 오시면 그럴 수 있는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이유는 이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한미일 동맹이에요. 저는 군사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유는 이거죠. 지금 초유의 사태예요. 정말 초유의 사태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북미 간에 서로 말싸움을 한다, 말폭탄을 한다 얘기하지만 저는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말폭탄을 하는 건 트럼프가 하고 있고 북한은 말폭탄을 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치밀하게 김정은이 한 게 아니에요. 전략군 대변인이나 전략군 참모장이 이렇게 우리가 뭘 하겠다라고 군사적으로 아주 좌표까지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그거를 언젠가 하는 걸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이거는 미국으로 봤을 땐 초유의 사태예요. 미 본토 또는 미 영토를 어느 국가가 쏘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건 미국에서도 벌컥 뒤집힐 일이고 그렇다면 엄중한 이 시기에 동맹이에요. 동맹이란 건 미국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도와주는 게 동맹이 아니거든요. 미국이 위협을 당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그게 동맹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메시지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걸 두 번에 걸쳐서 할 수는 없어요. 그걸 만약에 내일 하게 되면 100일 때, 그러니까 그 17일 때 이제 기자들 하고 이틀 동안 또 비난에 이렇게 비판의 어떤 또 진보 언론에서는 비판도 하고 하겠죠. 그걸 하니 차라리 17일 날 메시지를 던져서 그때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상대를 하고 내일은 아마도 보훈에 대한 강조를 지금까지 하셨고 또 대일 관계라든지 좀 큰 어떤 바운더리의 그런 큰 영역의 어떤 비전 이런 그런 부분을 언급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할 얘기는 상당히 많은데
이게 지금 ICBM 때문에 미국은 이 북한의 핵 문제, 물론 원래 북한은 미국하고만 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자신의 문제, 아주 절대절명의 문제로 이게 진화해가지고 이 문제가 상당히 좀 힘들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이제 사드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사드 어제 전자파 측정하고 다 했는데 지금 사드 그쪽 주민분들, 성주 주민분들은 아직도 그러니까 사드 배치 자체의 어떤 그런 전자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요. 이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자파와 소음 측정을 했는데 환경부와 국방부가 들어가면서 주민 참여도 얘기를 했었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정부가 아직까지 그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는 뭐 예를 들어 밀실에서 이루어졌던 사드 배치라든가 내지는 알박기 이런 전 정부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 이 현 정부에서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를 지금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단순간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끈질기게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어떻든 이것이 실제 사드가 배치되는 데는 성주군이지만 이 전체적인 국익의 문제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가 게재돼 있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여론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가 지금 이것을 뭐 배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어떻게 확언해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건 기조가 일관돼 있는데 다만 국익의 최우선적인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뭐 국회 비준도 받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정부 쪽에서는 주민들에 대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고 주민 쪽에서는 국민 전체의 여론을 얻을 수 있도록 법 절차에 의해서 한다면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국회 비준이라든가 국민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전 정부의 절차적 어떤 문제점을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ICBM 발사된 그 새벽에 추가 배치를 지시를 했어요. 4기 추가 배치. 이유가 뭐죠? 국익과 국가의 안보 때문입니다. 국가의 안보 때문에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추가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 아시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 제목은 틀린 거예요. 지금이 맞다면 그때도 맞다는 거예요. 그때도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보, 국민의 위기에 대한 어떤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 때문에 첫째적 문제 일단 그거보다 먼저 배치를 해야 된다. 그걸 알박기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대통령이 지시한 게 맞다면 그때도 맞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어차피 대통령이 영을 내렸습니다. 추가 배치를 하라. 그거는 뭐 때문이죠? ICBM 발사됐기 때문에 추가 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째 어떻게 됐죠? 주민들이 막아서서 헬리콥터로 공급을 해야 되고 지금 사드 전자파 측정도 아마 헬리콥터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치의 법권적인 어떤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대통령의 령은 떨어졌는데 그 령은 며칠째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건 지금 이게 처음에 촛불 집회에 나온 어떤 표현대로 이게 나라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최소한도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하는 이종곤 논설실장,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이정열 이사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IOC 위원장을 사퇴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측에서 먼저 자진 사퇴를 하겠다고 한 모양이에요. 예, IOC가 지난 11일에 이 회장 가족으로부터 IOC 위원 재추대를 고려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이건희 회장이 IOC 위원직을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물론 이 병상에 있지만 왜 사퇴 의사를 밝혔는지 그 배경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 특별한 배경이 있었다기보다는 이건희 회장의 IOC 위원 임기가 2022년까지입니다. 근데 앞으로 한참 남았잖아요. 예, 한참 남았죠. 근데 예. 임기를 끝까지 다 채우려면은 이 다음 달 중순에 IOC 총회에서 재추대 절차를 밟아야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이건희 회장이 뭐 잘 아시다시피 2014년 신군경색 발병 이후 지금까지 병상에 있는 상황에서 이 병원을 고려해서 이 회장 가족 측이 재추대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건희 회장이 사퇴를 하면서 우리나라 IOC 위원은 유승민 선수 위원 한 명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포츠 외교 공백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 즈음에 와서 이 스포츠 외교가 우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좀 의례적인 의견이라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건희 회장이 IOC 위원직 사퇴했으니까 유승민 선수 위원 한 명밖에 없다. 그래서 이 스포츠 외교는 위기다 이렇게 좀 기계적인 반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건희 회장이 상당한 스포츠 외교력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스포츠 외교 공백은 사실상 2005년에 김은용 전 IOC 위원이 사퇴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 평창올림픽 유치도 3수 끝에 성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 한국 스포츠계의 주요 현안이 IOC의 최신 동향과는 상당히 동떨어지게 결정된 적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예. 이건희 회장이 이미 2014년부터 병상에 있었는데 지금 와서 IOC 위원직 물러났다고 스포츠 외교 공백을 우려하는 것은 좀 냉정히 판단해 보면은 뭐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야구 얘기해볼까요? 프로야구에서는 두산이 기아에 이어서 2위 자리를 복귀했는데 NC에 2연승을 거뒀어요. 이 두산이 2위 자리를 놓고서 NC와 이 주말 2연전으로 격돌했거든요. 예. 이제 토요일에 3대0, 일요일에 2대1로 이기고 NC를 3위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두산이 2위로 올라섰고요. 자, 2연전의 스코어가 3대0, 2대1이라는 이 스코어가 보여주듯이 두 경기 모두 다 팽팽한 투수전이었는데 이 타선의 집중력 한 끗 차이에서 두산이 앞섰습니다. 자, 어제도 이 두산이 0대1로 뒤지다가 9회 말 마지막 공격에서 이 김재환 선수의 적시타로 1대1 동점, 오재원 선수의 끝내기 안타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새 야구하는 야구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냐면은, 서울 요 종합운동장에서 할 때는요, 그 일대 자동차 통과하는데 보통 30분이 걸려요. 아유. 롯데도 어제 승리를 거뒀는데 박세웅 선수가 시즌 10승을 올렸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 롯데 팬들에게는 일종의 이 판타지가 있거든요. 어떤 판타지냐 하면은, 안경 낀 오른손 투수 에이스에 대한 판타지입니다. 이제 이게 이 최동원에 대한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 최동원 이후에 롯데는 이 염종석이라는 안경을 낀 우아한 에이스가 있었고요. 이때가 롯데 전성기였기 때문에 롯데 팬들에게는 이 안경 낀 우아한 에이스에 대한 판타지가 있습니다. 근데 롯데 팬들이 박세웅 선수에게 롯데의 판타지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세웅 선수가 바로 안경을 낀 우아한 투수입니다. 어제 삼성전에서 5이닝 5실점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승리 투수가 됐는데 시즌 10승을 기록했습니다. 롯데 타선이 폭발해서 삼성을 9대7로 이겼고요. 이 두 자릿수 승수를 거두면서 박세웅 선수가 안경 낀 우아한 투수로 롯데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T가 SK 11대3, 넥센은 한화를 9대1로 이겼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류현진 선수 어제 이제 중계까지 했거든요. 텔레비전 중계까지 했는데 어제 시즌 5승에 실패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샌디에이고 전이었습니다. 5이닝 동안 이 홈런 1개 포함해서 피안타 7개,
탈삼진 5개로 3실점 했습니다. 이 다저스가 1대3으로 끌려가던 5회에 강판 당했는데 이 타선이 6대3으로 경기를 뒤집으면서 다행히 패전은 면했고요. 후반기 들어서 류현진 선수가 확 살아난 게 이 다양한 구종을 던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칼날 같은 제구력을 과시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어제는 제구가 많이 흔들려서 이 샌디에이고 타자들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국하고 중국 간의 갈등이 심상치가 않죠? 그렇습니다. 예. 미국이 이제 중국의 무역 전쟁을 시사했다.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 이제 뒤끝이 있는 거죠. 중국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바로 그 전화 통화 이후에 통상법 슈퍼 301조를 발동할 수 있다. 즉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미국이 이달 초에 슈퍼 301조 중국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합의하면서 이걸 좀 연기했었는데 최근에 북한의 괌 발언 이후에 이 중국 압박을 하고 이제 중국이 뭐 미국 페이스대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일에 우리 시간으로 이제 15일이 내일이 되겠죠. 중국의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근데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G2 간의 대결이 갈등이 뭐 예전보다 훨씬 심한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서명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양국 무역 관계가 더욱 어려운 상황을 몰고 갈 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자는 중국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타협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대북 원유 공급을 차단하지는 않겠지만 축소하고 해상 봉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미국의 어떤 대타협 이 여지가 있을지 오늘 내일이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부킹 리스크 때문에 이 그러니까 전 세계의 주식 시장이 좀 내려간다 이랬는데 미국 증시는 다시 반등을 했어요. 예? 어쨌든 미국, 중국 간의 어떤 타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화 통화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이제 약간 안도하는 것 같고요. 물론 이 북중 갈등도 내지는 뭐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국가 시진핑 주석 간의 전화 통화 전의 일입니다. 지난 11일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뭐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오늘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 관련해서 슈퍼 301조 발동안에서 서명을 하고 이러면 또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일단은 그 반영 전에 그 통화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일단 그 북핵 리스크에서 약간은 벗어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여전히 금과 그 엔화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는 아직까지 북미 갈등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북미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어쨌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좀 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다른 여인도 있지만 이 북핵 관련 부분에서도 특히 미국 투자자들이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상당히 돈을 빼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자, 대형 유통업체 갑질에 대해서 징벌이 대폭 강화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이렇게 있죠? 발표했죠. 맞습니다. 김상조 공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2탄 정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통 대형마트 가면 그 교수님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시식 잘 못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잘 먹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 시식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이제 갑질의 한 전형이다라는 지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그 납품업체 그 판촉 비용을 전가시킨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품업체 지금 만약에 동원을 하면 인건비를 유통업체 대형마트에서 분담을 시키는 방안이 일종의
갑질 근절 방안으로 이제 추진이 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의 가격 후려치는 거, 반품 강요하는 거, 이런 경우에는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제 납품업체 보복하는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유통업체가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서 김상조 공정위원회 2번째 어떤 타깃이 됐는데 앞으로 어떤 형태로 바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금융당국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가로 내놨는데 어떤 겁니까? 이 대출 규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라는 뭐 비판과 지적이 불만이 잇따르니까 한 번 내놨고 이번 2차로 또다시 실수요자 어떤 구제 방안을 내놨는데 현재 이번에 서민 무주택자를 규정하는 기준이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여지만 이 대출 규제에서 약간 예외사항으로 두거든요. 근데 이걸 7천만 원 이하로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로 약간 완화했다라는 거고요. 하나 더 이제 8월 2일 이전이죠. 8월 3일 이전에 이제 투기과열지구에 집을 샀다 하더라도 대출을 아직 신청 못했으면 이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돼 있었는데 이러한 세대들에 대해서도 구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사를 갈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 그런 1주택자이면 규제 강화 이전대로 LTV 60%를 적용해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2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도 잔금 대출을 받을 때는 이전 대출 규제를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저는 아이스크림 많이 합니다. 많이 한다는 게 많이 먹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의미가 있군요. 예. 뭐 술 좀 하세요? 그럼 뭐 술 좀 합니다. 이렇지만 아이스크림을 합니다가 뭡니까? 많이 알아합니다. 마니아. 마니아. 매니아. 근데 그 무더위에 아이스크림 안 팔린다 그러네요, 요새? 제가 업체의 빙과류 매출인데요. 4년 새 계속 줄고 있습니다. 40% 줄었다는 건데 왜 물론 지금 더위는 한풀 꺾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름이라서 많이 늘 것 같은데 주변에 많이 먹는데 이 매출이 줄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대체재가 많다는 겁니다. 뭐 커피 전문점, 생과일주스, 저가주스 전문점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에서 파는 빙과류가 덜 팔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수 자체가 줄었다는 것도 보통 빙과류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많이 먹잖아요. 이게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가격 자체가 반값 아이스크림 되게 많잖아요.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면서 뭐 어떤 소비자들이 아이스크림을 덜 먹게 되고 그 대신 뭐 커피 전문점이나 생과일 주스를 더 많이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주 색다른 소식인데 말이에요. 백화점에 이슬람 기도실이 처음 생겼다고 그러네요. 예? 계속 우리 뉴스에서 얘기했지만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대신에 이제 중국 관광객 대신에 이제 이슬람이나 동남아에서 관광객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국내로 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인책인 거죠. 한국에 와서 이제 무슬림 관광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뭐 하루에 5번 정도 예배 기도를 한다라고 하나요, 무슬림은. 그런 부분에 어떤 공간이 없다라는 거고, 2번째는 이제 음식인데, 일단 이 예배 공간, 기도 공간을 항상 동남아나 중동 가고 항상 있거든요. 이태원, 우리나라 같은 이태원에 좀 있는 편인데, 이제 롯데백화점의 서울 잠실점이 처음으로 이 무슬림 관광객을 위한 기도실을 설치했고요. 이제 아마도 무슬림 관광객들이 한국에 더 들어오면 이런 기도 공간이 더 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할랄 인증이죠. 이슬람 무슬림들은 음식 함부로 안 먹잖아요. 그렇죠. 인증받은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랄 인증받은 식당이 국내에 많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넓혀가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과제인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관광의 다변화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내일이 광복절 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 못 뵙고요. 전 수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